자, 이제 기조 강연인데요. 이번 심신치유학회 동계 포럼의 근거를 이루는 이 기조 강연을 우리 조민숙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통합치유의 중심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불교대학원대학교의 교수시고 DJ 마음건강연구소의 소장이시고 한국심신치유학회 자문위원이시고 그리고 심신치유학회장 역임하시고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길게 읽으면 저를 째려보십니다. 자, 우리 조민숙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인사도 안 했는데 박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렵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게 또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 또 힘든 걸음이었나 깊게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강연은 마음챙김 통합치유의 중심축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통합치유에 대해서 강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번 학회 동계포럼 주제가 심신치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근데 언뜻 생각하면 통합치유하면 여러분은 뭐가 통합치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다. 자꾸 묻지 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네,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제 소개는 다 앞에서 해주셨어요. 저는 이 대학원의 통합치유학 전공 지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가르치는 게 마음챙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합치유학의 전공에서 왜 마음챙김을 중요시 여기고 있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마음챙김을 하나의 치료 기법으로서 배우고 있나?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왜 우리가 통합치유학 안에 마음챙김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밝혀보자, 그런 의도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통합치유는 현대 건강 위기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이다, 이런 내용을 제가 주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분리된 단절을 넘어서 치료를 넘어 전입적 회복의 지향이다. 또 통합치유의 필요성과 구조를 오늘 고찰해 보고요. 왜 마음챙김이 통합치유의 중심축이 될까 하는 부분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만큼 고민이 많이 늘었죠. 즉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건강의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문제는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스트레스 관련 질환 또한 일상 속에서 계속 경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의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삶의 질이라든가 또 주관적 안정감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질병이라든가 또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물이나 단일 치료만으로의 근본적인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즉 기존 치료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자, 현대인의 건강 문제가 한 가지 차원으로 설명되거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치유가 필요한데 그 원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과 고통의 양상이 복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성 통증 또는 암 생존을 겪은 사람들에게 그 치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과 우울이 동반되고 있고요.
이러한 증상은 생리적, 심리적, 또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또 같은 병명을 가지고 같은 증상인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그 고통을 어떤 분은 가볍게 여기지만 또 어떤 분은 상당히 괴롭게 여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의 질병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심리, 사회, 영적 차원이 얽힌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이나 단일 치료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회복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인적 개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기존 치료 패러다임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리학적 모델, 즉 질병과 건강을 신체적, 생물학적 요인 중심으로 설명하는 전통적인 의학 패러다임이죠. 여기에서도 병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신체로 환원하는 경향, 즉 물리적인 신체를 물리적인 기계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서라든가 관계 또는 의미 차원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것들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고 또 치료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새로운 보완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의학 눈부시게 발전했죠. 요즘 새로운 의료 기술들이 늘어나면서 암도 추적해서 치료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의학이 발달했고요. 또 심리치료, 상담 기법도 발달돼서 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마 다 여기 치유자신 거죠? 한 가지 이상의 다양한 기법들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들은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들이 각각 신체는 신체대로 또 마음은 마음대로 삶의 맥락은 분리된 채 다뤄지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치료 중심의 접근이 문제가 생긴 후 고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문제가 생겨서 고치기보다는 좀 예방적 차원에서 또 회복 중심의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동화치유는 스트레스 관리뿐만 아니라 자기조절 능력을 회복시키고 또 이를 일상 속으로 가져가 회복 탄력성을 촉진할 수 있는 치유입니다. 즉 질병 이전의 단계에서 예방과 자기 돌봄을 중요시하는 기법이 아니라 기법을 뛰어넘는 관점인 것이죠. 잠시 제가 감기가 있어가지고 목이 좀 건조해서 음료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아주 많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면 면역계나 호르몬계에 또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혔고요. 또 마음 챙김이나 명상, 또 신체 기반의 다양한 접근들이 뇌의 가소성 또는 자율신경계의 균형 또는 염증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축적으로 통합치유는 과학과 경험을 연결하는 실천적 모델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병은 나았는데 삶은 나아지지가 않고 여전히 힘들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병이 나았으면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회복돼야 되는데 왜 그게 어려울까요? 몸만 하고 아니, 몸만 중심으로 치료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삶을 우리가 또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질병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하게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 증세는 어디로 나와요? 뭐 정신적인 질환으로 나오지만 신체적인 질환으로 나오고 또 관계적인 문제가 나오고 삶의 의미까지도 상실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심한 증상 하나를 치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치료에는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또 고통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존재적 질문을 치유 과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치유는 증상을 고치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사람 전체가 다시 살아나도록 돕는 회복적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또 통합치유에서는 치유 대상자를 치유 주체로서의 개인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수동적 대상이 아니고 자신의 치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자신의 감정과 또 행동,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또 자신의 신체 정신 상태와 경험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서 개인적 의미와 목적이 치유와 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치유는 개인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서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구조화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치유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통합치유의 정의를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통합치유는 인간을 신체의 정서, 인지, 영적 차원이 상호 연결된 전체로 이해하는 치유 접근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둘째, 질병은 고립된 병리 현상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맥락과 의미 속에서 경험되는 과정이다. 맞습니까? 네. 또 통합치유는 치료, 돌봄, 성장을 통합해서 전인적 변화를 지향한다. 당연히 오케이시죠? 네. 그리고 통합치유의 목표는 증상 완화를 넘어서 삶의 질과 안정감 그리고 자기조절 능력의 회복에 준다. 그리고 치유는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복귀를 뛰어넘어서 경험을 통과하면서 성숙해지는 발달적 과정이다. 자, 이제 통합치유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됐나요? 네. 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통합치유의 구조적인 부분을 구차해 보도록 할게요. 통합치유는 아시다시피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 영적인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차원적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 차원에서도 사실은 신체가 치유의 가장 직접적인 잔이 되고 모든 경험을 기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신체 안에는 우리의 심리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 영적인 모든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심리학 차원에서는 특히 정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이 정서는 신체 반응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억제된 감정이 종종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치유는 항상 신체와 또는 관계와 맥락과 함께 접근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회적 차원을 살펴보면은 사실 개인의 아픔이고 질병인 것 같지만 그 이유는
관계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관계망 속의 존재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는 치유의 자원이기도 하고 동시에 상처가 반복되는 장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한번 상기시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 되게 영적인 차원 하면 종교를 생각하시죠? 그런데 현대 마음챙김에서는 종교를 배제하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영적 차원을 의미와 가치, 그 다음에 존재 양식 이런 부분으로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영적 차원은 치유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것 또한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몸과 함께 마음이 또 마음과 함께 이런 관계와 영적 차원이 함께 치유돼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통합의 의미를 한번 재정해 보겠습니다. 통합 치유하면은 저희 전공한테도 거기서 뭐 배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뭐 통합 치유라는 기법이 있어? 여러분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통합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재정해 보자. 통합은 여기서 말하는 통합은 기법의 결합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재통합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통합은 서로 다른 기법을 병렬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합치유 안에서는 신체와 정서, 인지, 관계, 또 의식에 분리된 경험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고통은 경험의 분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치유는 분리가 아닌 재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이 재통합은요, 그럼 어떻게 재통합이 가능할까? 바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 주의, 태도, 인식의 질이 변화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내 신체가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지금 나의 관계가 어떤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우리는 잘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앞을 향해 달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몸과 마음과 인지와 관계와 이런 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다시 접촉하고 연결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즉, 통합에는 다양한 접근을 연결하는 중심 원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를 치료할 것인가? 무슨 기법을 쓸 것인가를 넘어서 어떤 상태로 인간 경험을 만나게 할 것인가? 라는 원리인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치유 기법들이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는 질병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심리치료는 정서와 인지 변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신체 기반 접근들은 체화된 경험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고, 또 명상과 수행은 의식 훈련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접근이 서로 다른 언어와 목표를 가질 경우 내담자는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한 접근에서 촉진된 경험이 다른 접근에서 무시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전문가들은 각자의 기법에 충실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과정은 단절된 개입 속에서 연속적으로 자기가 치유에 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통합치유에는 모든 접근을 연결하는 공통의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중심축이 왜 필요한가 다시 한번 또 더 구체적으로 제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혼란과 또 전체적인 과정의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치유에 있어서도 뭐 완벽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왕 치유받고 싶다면 한 부분보다는 삶 전체가 치유되면 좋겠죠? 예, 그게 우리의 바람이고 아마 치유를 하는 분들도 그런 치유를 하고 싶은 게 또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요, 경험을 연결하는 공통 메커니즘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주의와 인식, 또 태도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의와 인식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학회에서 많이 듣던 거? 학교에서 많이 듣던 거? 네, 맞습니다. 마음챙김입니다. 네, 마음챙김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또 다양한 접근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마음챙김은 하나의 치료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치료 기법들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중심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치유 기법들이 통합이 일어나는 그런 세션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한번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치유 기법을 쓰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인간 스스로 조절하고 통합할 능력이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하고 계신지, 아니면 외부 개입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계신지요? 또는 결과보다는 서로 연결되고 접촉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목표나 성과 또는 변화 속도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요? 또 전문가의 위치에서 동반자나 촉진자의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교정자나 평가자가 되고 있으신지, 또 그 치유 대상자의 경험을 다룰 때 불편함, 저항, 또 머뭇거림 등을 허용해 주고 계신지, 아니면 불편을 제거하거나 해석으로 이건 이런 거야 하는 해석으로 덮어주고 계신지, 또 신체적 접근에 있어서는 몸의 신호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계신지, 아니면 몸을 수행 대상, 즉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지요. 또 정서적 접근에서는 감정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그 감정을 빨리 안정시키려고 빨리 또 정리해 주려고 하고 있는지요. 또 인지적인 측면, 또 의미화에 대한 측면에서 그 경험 후에 어떤 의미가 형성이 되는지요, 아니면 의미를 먼저 제시해주고 있는지요. 또 고통을 포함하는 확장된 시야를 삶 속에서 갖게 해주는지요, 아니면 고통은 피해가고 또 고통은 정당화시키고 있는지요. 또 관계 속에서 안전과 신뢰, 비판 없음을 안내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암묵적인 기대나 비교 평가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요. 또는 속도에 있어서 개인의 리듬, 그 치유 대상자의 리듬을 존중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그 집단과 프로그램 일정을 우선하고 계신지요. 또 통합적으로 그 한 개인의 모든 경험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지요, 아니면 무언가를 도달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계신지요. 아마 생각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내가 통합이 일어나는 조건으로 치유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어느 부분은 내가 이거는 좀 아니었네 하고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챙김은 여러 치유 접근을 연결하는 공통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오늘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8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마음챙김은 여러 치유 기법을 연결하는 공통 기반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마음챙김은 증상이나 기능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인간을 다루는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목표를 문제의 제거가 아니라 삶의 회복과 통합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인식하고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의 기반을 형성하게 되고, 또 변화는 해석이나 설명 이전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또한 마음챙김은 기법보다는 치유자의 존재감과 태도를 핵심 요소로 보고 있으며 또 치유 과정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고통의 경험에 내재된 영적 차원을 배제하지 않고 존중하게 하고, 또 의학, 심리, 시체 기반, 영적 기반 등 다학제적 치유 모델을 연결하는 공통의 언어와 토대로 기능합니다. 자, 통합치유 관점에서 마음챙김 정의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주의를 두는 의식적인 능력이다.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판단하거나 무엇인가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챙김은 특별한 어떤 특정 명상 기법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 맺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 신체 정서, 생각, 관계 반응을 동시에 인식하게 하는 공통 메커니즘입니다. 또 이러한 인식은 자동 반응을 줄이고 선택적 반응을 할 수 있는 여지의 확장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바로 통합치유에서 마음챙김은 다양한 접근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작동합니다. 자, 이 마음챙김의 통합치유적 과학적 근거들도 많이 연구를 통해서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음챙김 훈련은 주의 조절과 자기 인식과 관련된, 또 그리고 정서 반응과 관계된 편도체, 전전두엽 조절 기능의 변화가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 결과로 충동적인 어떤 반응이 아니라 조절된 반응을 할 수 있게,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서명이 어딘가 좀 살펴볼까요? 여기 레이저 포인터를 이제 사용할 기회가 왔네요. 여기, 요 부분입니다. 뇌의 깊은 곳에 위치한 중요한 구조인데요. 감정, 자아, 인식, 또 의사결정, 또 신체적 감각을 통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또 복내측 전전두엽. 자, 여기에서 감정 조절과 사회적 행동, 또 도덕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핵심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임상 연구에서 스트레스, 불안, 우울, 만성 통증 영역에서 효과가 검증되어 있죠. 특히 MBSR, MBCT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안에서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즉 이렇게 어떤 증상을 제거하는 그곳에다가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다루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위와 같은 과학적 근거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챙김이 통합치유의 공동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졸면 안 돼요.
치유자에게, 특히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하는 치유자에게 이 IAA 모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즉 마음 챙김의 핵심 치유 기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서피로 등이 2006년도에 제시를 했는데요. I는 intention, 의도를 말하고요. A는 attention, 주의, A는 attitude,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회 아까 핵심 가치 이야기할 때 뭐가 나왔었죠? 자,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셋 중에 뭐가 나왔을까요? 주의요? 이따가 제가 책 한권 선물로 드릴게요. 축하드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의도와 주의와 태도는 마음 챙김의 그 치유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것 하나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서 잘 들어보셔야 되겠어요. 자, 의도는 왜 지금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의도라는 것은 내가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통제하는 의도를 가졌는가? 아니면 내가 경험과 관계를 맺으려는 어떤 관계의 어떤 형태를 바꾸려는 의도를 가졌는가? 쉽게 말하면 그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 자, 그럼 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을까요? 어떤 의도여야 될까요? 맞습니다. 후자가 뭐냐고 다시는 안 물을게요. 네, 바로 내가 경험과의 관계를 바꾸려고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마음 챙김에 있어서는 수행의 방향성과 윤리적 토대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attention, 주의는 지금 무엇에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는가. 그 무엇에는 신체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가 있고 또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통합적인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또 마음 챙김에 있어서는 핵심이겠죠. 대상이 있어야 알아차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어텐션은 혼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태도가 함께 같이 함께 할 때 그 제대로 된 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태도라는 부분, 자, 여러분은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신 거죠? 조르려는 태도? 열심히 귀 기울이려는 태도? 맞습니까? 네. 그런 의도를 가지셨고 또 그런 태도를 가지셨네요. 네. 자, 그 경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자,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내가 지금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어요. 근데 알아차림은 했거든요. 근데 통증을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아파야 돼? 정말 내 삶은 엉망이야. 살고 싶지가 않아. 이런 마음의 태도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삶의 질이 회복될까요? 이 두 가지 앞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이 태도 부분에서 제대로 바람직한 태도를 갖지 못하면 치유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 마음 챙김의 9가지 태도 기억하시나요? 다 외우라고 안 할게요.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자, 판단하지 않은 비판단, 이게 가장 첫 번째 나와 있죠. 또 수용의 태도, 또 친절과 연민, 또 초보자의 마음, 또 허용과 기다림, 내려놓음, 또 감사와 또 한 가지는 뭐죠? 제가 말 안 한 거. 두 가지 말 안 했어요. 인내와 관대함. 네. 바로 우리는 마음 챙김을 할 때 그런 경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이 태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제적인 태도를 가지면요, 분리와 단절이 일어나요. 그리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면 어떻다? 통합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A는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경험과의 관계 변화 메커니즘이다. 자, 우리 자동적인 반응 많이 하죠? 평상시 우리 누가 건들면 욱하죠? 네. 마치 자동차가 끼어들면 반사적으로 빵 하시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자동 반응에서 이 IA가 작동하면 선택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바쁜가?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는 지금 방금 불안했구나. 내가 굉장히 두려워했구나. 라고 자기를 알아차린다면 뭔가 공격적인 언행보다는 다른 선택적인 반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부정적인 생각이나 경험들을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동일시하는 것과 또 마음챙김을 통해서 그것과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 특정 감정에 몰입되지 않고 또 그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갖는 탈중심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또 억압에서 접촉과 제가 그 강의 안에는 통과라고 해놨는데 사실 그 통과라는 의미는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의미의 통과라고 썼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기에 자신과의 소통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소통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분리해서 통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요. 사피로 등은 이를 재인식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자기 조절의 단계. 자, 제가 앞에서 의도, 주의, 태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의도와 주의의 기능은 자기 조절 피드백 루프를 증진하고 건강을 창조하고 또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좋은 의도를 기울이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자각을 하게 된다면 신체라면 그 신체 부위와 연결되고 또 마음이라면 그 마음과 연결될 수 있겠죠. 이런 연결을 통해서 만약에 균형이 깨져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항상성을 우리 자신 내부 안에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성의 그 힘으로 조절이 되고 또 질서가 회복되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도와 주의가 없다면 연결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단절이 되고 조절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조절의 반대는? 혼란? 네, 좋아요. 질서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질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연결되는 것이 이제 통합 치유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유의 메커니즘에서 자기 조절이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조절과 질서와 건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음 챙김과 신체 치유. 아까 우리가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접근해봤는데, 이제 신체, 마음, 심리적인 것, 또 관계적인 것, 또 영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또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신체는 스트레스와 경험이 저장되는 장이다. 생각나시죠? 예. 우리는 마음 청음을 통해서 신체 감각에 대한 안전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 회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음 챙김을 통해서 신체는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돼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생리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통증과 질병을 몸에서 겪는 통증과 질병을 제거 대상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경험으로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신체 기반 접근과 마음 챙김이 결합될 때 변화의 지속성이 높아지고 치유 과정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 챙김은 신체 치유의 통합적 중심 원리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체에 혹시 기반 접근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에 좀 더 마음 챙김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네, 다음은 심리치유, 마음 챙김과 심리치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심리적 고통은 사실 그 경험 자체보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반응도 있고 동기시가 강화되겠죠. 자, 인식이라는 부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음 챙김을 통해서 생각이나 감정을 사실이 아닌 잠시 일어나는 사건이고, 아, 그것이 그러하구나 라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인식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정서 조절이 가능해지고요. 또 자기 연민과 수용의 태도가 증진됩니다. 자, 이러한 메커니즘이 다양한 심리치료 접근의 공통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이용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인지행동 치료, 수용 전념 치료, 또 정신역동적 접근에서 또 이 다양한 심리치료가 공유하는 공통 기반으로 마음 챙김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문제 해결보다는 경험과 관계 맺는 관계의 변화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마음 챙김의 그 핵심 심리적 메커니즘을 대표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탈동시, 그 다음에 정서 조절 능력, 또 자기 연민과 수용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치유에서 마음 챙김은 심리치유의 중심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또 관계 영적 차원과 마음 챙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은 고통은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대부분이 어디에서 오더라? 관계 속에서 옵니다.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반응이 강화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들. 인정하시죠, 여러분? 네. 자, 마음 챙김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인식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그 마음 챙김이라고 지금 쓴 부분이 바로 인식이죠. 그 마음 챙김 태도에 반하는, 그것에 준하는 그런 마음 챙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공간과 반응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와 유연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공감과 선택적 반응이 가능하고 관계 안에서의 핵심적인 어떤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갈등 상황의 재현이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는 맥락으로의 전환입니다. 또 영적 차원은 종교를 뛰어넘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의미와 존재 방식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비종교적 방식으로 이러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고요. 또 삶의 의미와 존재 방식이 변화하는 실존적 차원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통을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롭게 위치 지을 수 있다. 자, 우리 속담에 고통을 합리화하는 속담들이 있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네, 합리화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치유에서 관계와 영성은 치유가 성숙되고 확장되는 핵심적인 차원인 것이죠. 자, 마음 챙김 하면 여러분은 어떤 프로그램이 떠오르세요? 네, MBSR. 아닌데, 난 MBCT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세요? 그래요. 워낙에 이 MBSR은 마음챙김 기법으로 한 프로그램 중에 가장 처음이고 또 과학적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안전하면서도
종교를 뛰어넘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요. 자, 사실 MBSR 하면 마음 챙김 명상 아니야?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마음 챙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심신의학과 또 뭐가 포함돼요? 자, 우리 학생들 시험 보겠어요. 뭐가 포함되죠? 제일 오래 다닌 학생이 가장 대답을 잘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 의학. 네. 그다음 아까 심신의학 말했지만 또 심리학적인 측면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지만 MBSR은 그냥 편안해지고 이완해지는 명상에서 그치지 않고 다르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차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SR의 모든 실습은 주의와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증상의 감소보다는 경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MBSR은 이미 다양한 치료 접근과 상호적으로 결합을 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이 또 무엇과 결합을 시킬 수 있을까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MBSR은 통합주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BSR은 명상 기법이 아니라 구조화된 통합적 개인 모델이고요. 스트레스 감소는 표면의 목표이고요. 실제로는 인간 경험을 전반적으로 재조직하는 훈련 과정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과 심리와 수행 전통을 연결한 초기의 대표적 통합치유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MBSR의 신체적 차원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바디 스캔, 호흡 명상, 마음 챙김 요가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실습을 통해서 감각 인식과 신경계를 안정하고 회복시키는 기능도 가능하고요. 또 통증, 긴장, 피로를 통제 대상이 아닌 새롭게 관계 맺는 경험으로 전환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리적 차원에서는 생각 감정에 대한 탈도미시를 촉진하고요. 또 자동 반응을 줄이고 정서 조절과 자기 연민을 강화시킵니다. 또 스트레스 경험을 새로운 인식의 틀로 재구성하여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람도 이제 스트레스를 어때요?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그 스트레스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 차원을 살펴보면 MBSR이 집단 프로그램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단 과정과 경험 나눔을 통해서 이 고통이, 힘듦이 보편적이다. 그걸 알게 됩니다. 인간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관계적인 맥락들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반응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성찰을 통해서 고립된 개인 경험을 관계 속 경험으로 확정시킵니다. 또 영적 차원에서는 삶의 의미와 태도, 가치에 대한 성찰을 촉진합니다. 자, MBSR이 통합이 중심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MBSR은 신체, 심리, 관계, 영성 중 특정 차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전반을 동시에 다룬다는 것. 그리고 주의와 태도와 인식의 질을 명상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훈련하면서 신체와 심리, 관계, 의미 차원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BSR은 여러 기법을 통합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합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적 또는 심리적, 신체 기반 또 영적 수행 접근에서도 이미 통합이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BSR의 의의. 자, 이 MBSR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의과대학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미 신뢰를 많이 쌓았어요. 과학적 데이터를 그만큼 가지고 있고요. 또 적용 가능성도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고통을 어떻게 다룰지 자기 돌봄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요. 또 만성 통증, 암 생존, 우울 불안, 삶의 어려움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이 가능하고 또 지속 가능한 변화를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수행과 그 일정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수행을 뛰어넘어서 일상과 통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훈련하고요. 그래서 통합치유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례 두 가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미 아는 것일 거고, 자,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음챙김은 하나의 기법이나 유행하는 수행법이 아니라 통합치유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중심축입니다. 마음챙김은 신체를 안정시키고 또 마음을 조절하고 또 관계의 질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까지 동시에 열어주는 보기 드문 접근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마음챙김이 특정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경험을 대하는 주의와 태도, 인식의 질을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신체와 마음과 또 관계와 또 영적인 부분은 또 서로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료에는 옆에 사선이 지금 없죠? 집에 가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립니다. 네,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자, 통합치유의 전망을 좀 알아볼게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현대 건강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또 그 고통이 복합적인 양상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치유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이 또 통합치유는 개인을 넘어서 제도와 문화로 확장될 것이며 되고 있습니다. 또 통합치유는 특정 기법 그런 것이 아니라 임상 장면에 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치유는 인간 경험을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개입하는 패러다임으로서 개인과 조직 그리고 사회 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어디에 적용이 될 것이다 이것까지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임상의료 영역에서는 주로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정신건강과 심리치유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치유 또 심리치료 현장에서는 문제 해결 중심에서 경험 전환 중심으로의 역할을 통합치유가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 현장이나 인성 또는 전인교육의 영역에서는 예방적인 개입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마음챙김을 하고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과 직장 그리고 리더십 영역에서는 조직의 성과 중심의 구조에서 인간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나 공공 영역에서도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챙김 배우면서 학생 시절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챙김은 사회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고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과 삶의 전환 영역에서는 삶 전체를 다루는 치유의 패러다임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인간의 고통과 치유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심축이 필요하고 그 중심축으로서 마음 챙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마음 챙김은 주의와 의도와 또 인식이라는 태도 부분의 변화를 일으켜서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심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통합치유를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안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통합치유를 실천해보는 작은 출발점이 되어보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